안녕하세요. 수소맘의 마틸라입니다. 자, 오늘 좀 수다를 떨어볼 내용은 내가 임신 중일 때 확인되지 않는 선천성 태아 기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수소맘이 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 이렇게 궁금하시죠?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 첫째 아들이 임신 중에 초음파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태아일 때부터 뱃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천성 거대결장이라는 그런 질병을 태어나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 이야기는 좀 길어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할 거고요. 이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영상을 꼭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선천성 거대결장 카페가 있어요. 부모 모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간간히 아주 어린 아가들 수술 전, 수술 후 아가들을 케어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도 간간히 연락이 오시고 해서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선천성 거대결장을 R&D 수술한 첫째를 키우고 있는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천성 거대결장이란 왜 생기는지, 원인, 발병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 중에 얼마나 생기는지, 그다음에 수술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나중에 관리하는지를 조금씩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기본적인 원인, 발병, 치료, 수술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고 선천성 거대결장 뭔가 좀 선천성 거대 결장 뭔가 어감이 예쁘지 않은 그런 긴 질병의 단어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질병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발음도 어려워요. 히르 슈슈 푸릉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천성 거대결장은 장의 운동에 관련된 거, 장관, 신경세포절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 신경세포절은 장의 이완 운동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신경세포절이 부분적으로 없는 장 속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음식물이 위로 나가지도 올라가지도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복부가 팽만되고 구토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장염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왜 거대결장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항상 이게 왜 이름이 진단서를 받으면 선천성 거대결장 히르슈슈푸릉이라고 나오거든요. 결장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큰 창자를 이제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신경절이 없는 거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해서 부르는 질환의 이름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무신경절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거대 결장의 뜻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대결장은 어느 정도의 발병률이 있나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도 가장 먼저 물어봤던 건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발병하나요 물어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4,000명에서 5,000명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0명 정도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발견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100명 안에 저희 아이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염색체 이상이나 이제 다운 아가들이 이제 동반해서 온 케이스만 봤기 때문에 그쵸 내 아이가 또 그런 선천성 거대결장에 또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발병률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9년 전만 해도 선천성 거대결장 카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은 부모들이 사실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유전율도 사실은
1%지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찾아보고 선천성 거대 결장 카페 가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살짝 요약을 해놨는데 신경아 세포는 임신 4주에서 7주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입부터 시작해서 쭉 항문 쪽으로 해서 발달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경아 세포절이 대장 끝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신경아 세포가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양한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고 혹은 염색체 이상 중에 다운 아가들이 같이 동반해서 선천성 거대결장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절 세포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대결장을 그러면 수소맘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생아실에서 콜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마틸다님 이제 제 실명을 얘기했겠죠. 양미님 아기가 아직 태변을 보지 못했어요. 48시간이 지났는데 48시간이 지난 그 즈음에 복부가 엄청 팽창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아이가 가스가 찼는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청청백력 같았죠. 진짜 병실에서 6인실이니까 소리에서 많이 울지는 못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이 또 오는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게 신랑은 자꾸 단순 장염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단순 장염 아닙니다. 선천성 거대결장은 질환이에요. 후유증도 있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신생아 태어난 아가들은 48시간 이내에 태변을 봅니다. 너무 최대 72시간까지 기다려 봤을 때도 태변을 보지 않으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복부가 많이 팽창하거나 뭐 투하거나 이런 병 경우에 10에서 90% 정도는 태변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저희 아이도 태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고열까지 동반, 구토, 설사, 뭐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반하면서 폐혈증, 그러니까 중독성 거대결장의 증상도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그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검사는 대장 조영술도 있고요, 직장 내압 검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영술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그 조영제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보고 그 이행 부위를 확인하거나 하면서 이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했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이상, 15cm 이상의 결장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무신경절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확진을 받았죠. 선천성 거대결장 확진을 받았습니다. 수술해서 열었을 때는 무신경절 부위를 절제했다고 하셨고요. 20cm 정도. 근데 그 무신경절이 쭉 없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고 했기 때문에 그 있다가 없는 부위 옆에 조금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cm를 통으로 다 절제를 했던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시 수술을 해서 그 무신경절을 떼서 또 살펴본다고 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항문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항문으로 했던 게 조금 좀 뭔가의 후유증을 심하게 남겼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후에 변실금이 생겼던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시작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바이오 피드백. 그래서 그게 뭔가 대체. 우리나라의 변실금 변비 소아 클리닉이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임상 연구 겸 변실금을 치료할 겸 바이오 피드백을
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술 후 합병증 드릴게요.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병증보다 경과가 나을 것 같고, 수술이 잘 되거나 그 무신경절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장이 좀 길어지고 아이가 자라면 변지름이나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첫 수술에 20cm, 두 번째 수술에 10cm를 잘라냈기 때문에 잘라내는 첫 번째 과정에서 좀 뭔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이나 이런 거 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경과 중에 아이들이 변비나 변실금의 증상을 보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후자 변실금의 증상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거는 변실금 관련된 것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